382페이지로. 안 그래도 지금 제가 이제 다른 회사에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홈페이지에 그 질문란에 질문을 하십니다. 그쪽에는 제가 이번 달에 이제 모의고사를 출제를 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만 문자 폭탄이 그게 이제 게시판에 질문이 올라가면은 카톡으로 메시지가 옵니다. 빨리 답변 달아라 이러면서 아침에 깜짝 홈페이지 들어가면 원래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아닌데 아침에 막 질문이 막 달려 있어가지고 모의고사를 보고 시리에 빠졌다면서. 근데 이게 3, 4월 달 모의고사는 누가 내도 조금 쉽게 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어렵게 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5월 달부터는 그래도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쉽게 낼 수는 없어서 제가 그래도 실제 시험보다 조금 쉽게 냈는데 꽈락이라고 뭐라고 하는데 괜찮습니다. 지금 까락 나오면 괜찮습니다. 아직 시간이 한참 남았죠. 그러니까 아직은 이론만 들어가지고는 점수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배운 내용들을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기출문제 지금 우리는 배운 내용을 바로 이제 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랑 내가 아는 내용을 일치를 시켜 나가는 과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두 책만 읽어가지고는 점수가 절대 안 나옵니다. 외운 것들이 시험에는 문장에는 좀 시험 스타일의 문장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 문장이 이런 기본서에는 이런 뜻으로 적혀 있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씩 일치시켜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게 합치가 될 때 점수가 나오는 거지. 그런 것들이 외웠는데 공부를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 당연히 점수가 안 나오죠. 책만 봤는데. 문제를 푸셔야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좀 하다 보면은 이제 이게 그 말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실 때 점수가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공부의 제일 답답한 점은 우리가 이제 밖에서 일을 하면은 내가 삽질을 10번 하면 흙이 요만큼 있던 게 요만큼 이제 옆으로 이동하는 게 보이는데 공부는 그게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지문이 있으면은 처음에는 5개 지문을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찍으니까 당연히 정답을 비껴나죠. 정답이 4번인데 5개 중에 하나를 찍었는데 3번을 찍은 겁니다. 그게 틀렸죠. 근데 그 다음 모의고사를 치니까 정답이 여전히 4번인데 나는 1번이 이제 확실히 아닌 건 알겠습니다. 근데 2번은 좀 아리까리해서 3번, 4번, 5번 중에 찍었는데 역시나 또 정답을 비껴나가서 3번을 찍죠. 점수는 똑같지만 나는 이제 1번, 2번이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시험을 치니까 1번이 아닌 건 이제 확실히 알겠고 2번도 아닌 거 알겠고 5번도 확실히 아닌 거 알겠습니다. 근데 또 이제 3번, 4번 중에 고민하다가 3번을 찍는 거죠. 점수는 똑같죠. 점수는 발전이 없지만 나는 모르게 내 실력이 향상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점수는 발전이 없죠. 이게 이제 정책입니다. 정책이. 공부를 할 때는 점수가 이렇게 정비례 그래프처럼 10시간을 했으면 그만큼 점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헷갈리는 부분들이 하나씩 정리가 돼 나가면은 그 정리된 부분만큼이 점수가 이렇게 한 단계 점프를 하는 거죠. 이렇게 점수가 이렇게 정비례 그래프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 좀 답답함이 느껴지는 겁니다. 딱 그런 시기가 지금 5월, 6월쯤 될 겁니다. 이렇게. 근데 그걸 좀 견디시고 헷갈리는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 점수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가야 이게 점수가 나오는 거지. 내가 공부를 그래도 6개월이나 했는데 막 5개월이나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 네, 안 나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 과목들이 여러분은 한 과목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민법도 하고 민법은 법대에서는 3년을 배우는 건데 그걸 6개월 만에 막 80점씩 맞고 그분이 천재죠. 그분이. 저는 그분이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물어보고 싶은데 그런 분이 천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게 당연한데 어느 정도 문제풀이랑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아는 지식이랑 문제 푸는 연습을 하셔야 점수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견디시고 꾸준히 하시면은 점수는 나옵니다. 합격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25번 문제 보면은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및 저당권자. 개발법에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 개발법에서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 찬성한 토지 소유자입니까? 그냥 토지 소유자입니까? 그냥 토지 소유자. 그래서 조합 설립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관계없죠.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관계없고 토지 소유자면 누구든지 조합원이 됩니다. 그 다음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도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다. 아니죠.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 선임합니다. 그
그 다음에 조합원으로 된 자가 금고 이상형을 선고하고 일단 틀렸겠죠. 이거는 임원의 결격사유니까 조합원 이렇게 시작하면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임원의 결격사유지 조합원의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거죠. 4번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의 보유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아니죠. 평등한 의결권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이 정관에 따라 부과된 부과금을 체납하는 경우 조합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징수, 위탁, 수수료는 4%. 그 다음에 임원, 이사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 선임을 하죠. 그 다음에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겹할 수 없다. 이게 겸직금지 의무. 감사의 선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네, 임원의 선임은 총회의 의결사항이죠. 정관학계 임해, 임. 그 다음에 조합장은 총회의 대의원 또는 이사회의 의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땡큐, 감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쉬운데 엄청 잘 나오죠. 그러면 고맙다 하면서 푸는 겁니다. 땡큐, 감사. 27. 옳은 것.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면 누구든지 조합원이 되죠. 조합원은 보유토지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므로 공유토지의 경우 공유자 별로가 아니라 대표하는 1인만. 그래서 그 토지 소유자를 산정할 때 공유일 때는 대표하는 한 명만, 구분 소유자는 각각. 그래서 공유일 때는 의결권도 한 장만 주고 구분 소유자는 각각 의결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 공란 공고일 후에 소유자 수가 증가하면 사람 취급 안 하죠. 그래서 걔네들은 의결권도 없죠. 그 다음 조합은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죠.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사업의 시행자가 되는 게 원칙.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3분의 2랑 소유자 총수 2분의 1.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에 동의하였다면 이후 조합 설립 인가의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였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 제외하죠. 제외. 이렇게. 그 다음에 28번 도시개발 채권, 토지상환 채권 옳은 것.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채권. 자, 채권이 총 4가지가 나오는데 그 채권들 중에서 이렇게 도시로 이렇게 시작하는 채권은 발행자가 항상 지자체입니다. 지자체. 그래서 도시로 시작하는 채권 중에 첫 번째가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 매수청구권에서 나오는 거죠. 매수청구권에서 매수청구를 받은 매수 의무자는 매수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2년 안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매수할 때 원칙은 뭘로? 현금으로. 근데 예외적으로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죠.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은 매수 의무자가 누구일 때? 지자체. 그리고 매수 원칙은 현금 주는데 예외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니까 소유자가 원할 때, 즉 매수 의무자가 특광시군일 때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 이렇게 나오는 채권 두 번째가 도시개발법 끝에 있는 도시개발채권인데 이 도시개발채권은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시도지사가 발행합니다. 시도지사가. 어쨌든 도시 이렇게 시작하는 채권들은 지자체가 발행자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은 채권 자체를 아예 발행할 수가 없죠. 도시개발 채권을. 그 다음에 토지상환 채권은 질권을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채권도 질권의 목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뭐 민법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가 민법에서 질권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 도시개발 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죠. 도시개발 채권은 등록기관에 등록해서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어요. 다만 상환자 들어가는 것들은 기명식 증권. 이렇게.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상환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한다라는 건 지자체가 빚을 지는 거니까 행정청 내부의 살림을 맡아보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그 다음에 공법에서 소멸시효 나오면 5년,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입니다. 그 다음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해당 토지를 가격을 책정할 수 없는 것. 자, 감정가 이하로 책정한다라는 건 공적인 냄새가 나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보면은 학교, 임대주택, 공공청사, 냄새가 나는 말이다. 그 다음에 행정청이 직접 설치하는 시장,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이 법인인데 유료는 제외합니다. 유료, 무료만. 그 다음에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비례율. 비례율은 제가 뭐 따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건 공식이 쉽습니다.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환지 방식을 면적식으로 할 때 적용하는 게 토지 부담률입니다. 근데 평가식으로 할 때, 자, 평가식이라는 건 환지 전 토지의 가격이랑 환지 후 토지의 가격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걸 평가식. 면적식은
환지 전 토지의 면적이랑 환지 후 토지의 면적 해서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면적에다가 토지 부담률을 적용해서 내가 받게 되는 면적, 그걸 구하는 게 면적식. 근데 평가식이라는 건 종전 토지의 가격에다가 이 비례율을 적용해서 내가 받게 되는 토지의 가격을 평가하는 거, 그런 것들을 평가식이라고 합니다. 그때 평가식은 환지 전, 환지 계획구역의 토지 가액에다가 가격에다가 환지 후 토지나 건축물의 평가액, 가격, 여기다가 비용을 빼줘야 됩니다. 공사비. 그리고 율,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죠. 아마 기출문제 그대로 냈다면 환지 전 토지 가액이 40억이겠죠? 환지 후 토지 가액은 80억이고 공사비가 20억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곱하기 100 하면은 150% 되죠. 40분의 60이니까 150%. 여기 비례율. 그래서 뭐 공식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 공식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환지 방식 틀린 것. 시행자는 기획약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따로 빼놓는 땅을 보류지라고 하죠. 그 보류지 중 일부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땅을 뭐라고 하죠? 채비지.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네, 환지 예정지는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시행자는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를 처분도 할 수 있다. 채비지는 사용, 수익하는 것뿐만 아니라 처분까지. 군수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채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의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주택법의 내용이랑 좀 연결시켜주면 되는데, 주택법에서 국민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에게 채비지 중 일부를 자신에게 팔 것을 우선적으로 매각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50% 범위 안에서 국민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환지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매각 요구했을 때는 환지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매각 요구한 토지들에게 하나의 단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그게 그건데, 노트에 제가 노트 56페이지 한번 볼까요? 노트 56페이지 2번에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채비지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게 56페이지에. 그래서 사업 주체가 국민주택 용지로 그냥 일반 주택 짓겠다라고 팔라 하면 당연히 안 팔겠죠. 그래서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행자에게,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에게 채비지 매각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총 면적의 50%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그 사람에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환지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매각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환지 계획을 수립을 해야 채비지 명세가 나오는데 그 전에 매각 요구했으니까 환지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사람에게 줄 걸 하나의 단지로 지정을 할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보신 지문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보면 채비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채권. 도시개발채권 상환기간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5년부터 10년까지. 그렇죠. 제가 맞는 말만 하죠. 그래. 그럼 내가 맞지? 그럼 틀리겠습니까? 2번. 도시개발채권 소멸시효 났죠?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그 다음에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도시개발채권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시행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의 민간 시행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도시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 등록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상환자 들어가면은 기명식 증권. 그 다음에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의무자가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할 경우 중도를 상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해설에 어디 안 나와 있나? 중도 상환할 수 있는 사유는 뭐냐면 매입 의무자의 귀책 사유 없이 매입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그럴 땐 중도 상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모르고 샀습니다. 안 사도 되는데 착오로 매입했을 때. 그 다음에 매입 의무 금액을 초과해서 매입을 했을 때. 원래 1억 원어치만 사면 되는데 뭐 1,000만 원치만 사면 되는데 그걸 초과해서 매입을 했을 때는 중도 상환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 옳은 것.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모르고 샀죠? 중도 상환할 수? 1번이 정답.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도시개발채권 발행하는 경우 누구한테 승인받죠? 행안부 장관. 그 다음에 상환기간은 5년부터 10년까지. 그 다음에 소멸시효는 5년, 2년. 매입필증은 5년간 보관합니다. 이런 것들 한번 읽어두시고 기출지문이니까. 매입필증은 5년간 따로 보관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비용부담.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도시개발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네. 이거 제가 요약서에서 안 했던 것 같은데. 요약서에 없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비용 부담을 제가 한 번만 정리를 한번 해보죠. 여기서. 자, 요거는 뭐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 다음에 뭐 정비 사업 이런 데도 다 통용되는 겁니다. 다. 여기 뭐 서울이 있고 그 밑에 과천, 안양, 그 다음에 여기 광명 뭐 이렇게 있다고 해보죠. 자, 서울시장이 도로를 만드는데 아니면 경기도지사가 도로를 만드는데 광명, 안양, 과천, 서울, 뭐 하남 이렇게 막 도는 도로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은 경기도지사가 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광명시장, 안양시장, 과천시장, 서울시장이 이익을 얻었습니까? 네. 돈 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비용부담입니다. 그래서 자, 원칙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드는 비용, 내지는 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 정비 사업에 드는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 그래서 국가가 할 때는 국가 예산에서, 지자체가 할 때는 지자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할 때는 그 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행정청인 시행자가 사업을 하면서 일단 그러니까 비행정청은 비용을 지자체에다가 비용 부담시킬 수가 없습니다. 행정청이 사업을 하면서 다른 지자체가 이익을 얻으면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데 그때 비용을 부담시킬 때 원칙은 협의합니다. 근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럴 때 다른 지자체가 같은 도다, 관할이 같을 때 N은 누가? 도지사. 그 다음 다른 시도의 지자체에 비용을 부담시키려고 합니다. 관할이 다를 때. 다른 시도의 지자체에다가 비용 부담시킬 때는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돈 관련된 거니까. 이런 것들. 요거는 국계법에 원래 나오는 건데 국계법뿐만 아니라 개발법이나 정비법에 다 통용되는 겁니다.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보죠. 보면은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죠? 그래서 원칙은 시행자가 부담. 그 다음에 2번 지자체장이 발행하는 도시개발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그 다음에 시행자가 지자체인 경우 공원, 녹지, 조성비 전부를 국가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요게 원칙인데 다른 법들에 가면 이제 개발법이나 정비법에 가면 그 법에만 있는 몇몇 규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공원이나 녹지 이런 것들은 국가 예산에서 전액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나왔네.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비용 부담에 대해서 원칙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협의해야 되죠? 근데 협의가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대도시시장과 시도지사 간의 협의가 안 되죠. 시도가 다른 시도니까 누구? 행안부 장관. 행안부 장관.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웬만하면 풀립니다. 웬만하면. 그러니까 그 3번, 4번에 있는 이런 지문들은 개발법에만 있는 규정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기출문제 나올 때마다 지문으로 익혀두시고 웬만한 것들은 요 안에서 문제가 풀리니까 요거 가지고 한번 풀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4번 이건 좀 어려운 문제인데 옳은 거.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통신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준공검사 1까지 끝내야 한다. 네. 이런 것들은 준공검사 1까지 끝내줘야 됩니다. 그래야 입주를 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은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기 지중선로의 설치를 요청한 사업 시행자와 전기 공급자는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설치 비용을 부담한다. 이건 주택법에서 좀 배웠던 건데 전기 지중선로라는 건 땅 밑에 묻어달라는 겁니다. 땅 밑에 묻어달라는 건데 원칙은 반반씩 부담합니다. 공급하는 자랑 여기 요청한 자가. 근데 환지 방식이라서 이게 틀린 겁니다. 환지 방식일 때는
공급하는 자가 3분의 2, 요청한 자가 3분의 1을 부담합니다. 이건 그냥 틀리라고 내는 지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디귿,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시도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전부는 안 됩니다.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시도의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데, 요거는 일단 이건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거는 그냥 책에 있는 걸로 한번 해놓죠. 원래 원칙은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시도의 비용을 원래 자기가 일부는 부담을 해야죠. 일부를 부담시키는 건데 전부 또는 일부? 이거는 제가 확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정비법 보죠.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정비 기본계획은 아까 특별시, 광역시, 시에서 수립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시를 다시 두 가지로 나누면은 대도시랑 대도시가 아닌 시, 대도시랑 대도시가 아닌 시 해서 대도시는 의무적으로 수립을 하고 대도시가 아닌 시는 도지사가 인정하면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느냐라는 건데 대도시는 승인을 따로 받지 않죠. 근데 대도시가 아닌 시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주민한테 의견 듣고 의회한테 의견 듣고 그 다음에 협의하고 심의해서 의견을 듣죠. 그래서 주민한테 듣는 건 14일, 그 다음에 의회는 60일 내에 결과를 통보한다. 이런 것들. 그래서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죠? 국장은 기본계획에 대해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자, 재검토라는 건 항상 계획을 수립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수립한 사람이. 원칙적인 수립권자가. 그러니까 예외적인 수립권자도 하지 않고 원칙적인 수립권자가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시가 수립했으니까 국장이 재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수립권자가 특별시, 광역시, 시가 재검토를 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해야 한다. 그렇죠? 주민한테 걷는 거 14일. 그 다음에 기본계획에는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안 배웠으면 정답 아닙니다. 2번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의 내용 중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도지사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단축 나왔으니까 이거 경미한 건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정비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기반시설 아닌 걸 찾는 거죠. 1번부터가 공동이라고 써놨죠. 공동작업장,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비사업.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 여기 어디죠?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거 보고 바로 풀어야죠. 4번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유한 건축물 소유자. 맞죠? 개선사업의 경우 토지 소유자. 맞고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소재한 건축물 부속 토지의 지상권자? 안 되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지상권자 맞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도 맞고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정비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 광장이겠죠. 광장. 그러니까 우리가 정비법, 국계법에서 배웠던 기반시설, 공간시설에 보면은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이런 게 있었죠. 광장은 기반시설이었으니까 여기도 정비 기반시설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요게 조금 헷갈리는 문제였는데 경로당이랑 놀이터 요거는 일단 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출제된 게 유치원, 타가소, 어린이집 요걸 비교하라는 건데 타가소랑 어린이집은 요게 공동이용시설이지만 유치원은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나와 있는데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대상 지역 연결로 틀린 것. 이거는 그냥 풀지 마십시오. 저는 이거 수업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해설에 이만큼 나와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선사업이랑 재개발구역, 재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 근데 이거는 그냥 보지 말죠.
그 다음에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기본계획의 작성 방법은 국장이 정한다. 뭐 기준을 국장이 정한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의 내용 중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변경하는 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지만 얻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들은 아마도 그거겠죠. 경미한 사항이냐 아니냐를 물어보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변경하는 때 이런 것들은 생소하니까 일단은 넘어가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아는 지문이 있는지. 그래서 3번 기본계획에 생활건별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주거지 관리계획이 생략될 수 있다. 이게 아까 우리 책에서 봤던 건데 해설의 2번 볼까요? 해설 박스 안에 2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은 기본계획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위 1의 지읒과 치읒을 생략할 수 있다. 해서 포함되어야 되는 게 생활권의 설정, 내지는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주택수급계획, 내지는 니은의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 보전, 관리 방향. 지금 보면은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포함됐죠. 그러면 생략될 수 있는 건 정비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 지읒, 그 다음에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 이러한 것들을 생략할 수 있는 거지 뒤 그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거지 관리계획이 생략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게 3번. 뭐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대도시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다. 여기 협의하고 심의하고 협의하고 심의하고.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대도시가 아닌 시는 아니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틀린 것.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뭔 말이야?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 이건 반대로 쓰는 거죠. 원칙 이제 조문에는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그냥 자기가 말을 반대로 쓰는 거죠.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기본계획은 저한테 따질 건 아니고 제가 낸 게 아니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데 주민한테 건드는 건? 14일. 그 다음에 의뢰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 다음에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대도시시장은 승인을 요하지 않지만 대도시가 아닌 시는 승인을 받는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지자체 공부에 고시하여야 한다. 하고 그 다음에 국장한테 보고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재검토는 5년마다. 쉬운 게 있죠. 요거. 그 다음에 정비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에는 가설 건축물의 건축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기역은 맞고 중목의 별채매 식재 포함되죠. 그 다음에 공유수면의 매립. 이게 바로 토지의 형질 변경이죠. 그 다음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은 행위. 모두 다 허가 대상이죠. 그 다음에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 하여야 하는 경우니까 요거는 2년, 3년, 5년 이런 게 나와야겠죠. 그래서 대도시장이 요청하여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조합 설립 인계가 취소된 경우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그 1번, 2번은 지워버리시겠습니까? 5번 지문에 1번, 2번 이거는 옛날 조문입니다. 지금은 2년, 3년, 5년 그거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요거는 없으니까 그냥 지워버리십시오. 옛날 조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3번에 재개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추진위원회 나왔으니까 2년 맞고 정비 예정구역 추진위원회 없는 거죠. 이건 얼마? 3년.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은 5년.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그 다음에 6번.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주민한테 14일 이상 의견을 드려야 한다. 맞죠?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지자체 공부에 고시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주택단지가 아니라도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정비구역을 포함시켜서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정비구역에서는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우리가 아파트 지을 건데 우리도 지을게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5번
정비구역에서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역시 또 경미한 사항을 찾는 거겠죠. 이런 것들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 근데 경미한 사항이 25% 이런 건 없습니다. 10%가 제일 많고 20%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25%는 절대 없습니다. 10%가 가장 많습니다. 경미한 사항 중에 숫자로 나오는 거. 근데 25%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20% 미만에서 변경할 때 25%는 경미해서 4분의 1이나 바꾸는데 경미한 사항을 좀 보기 힘들죠. 이런 것들 그냥 한번 읽어만 두십시오. 아, 이런 게 경미한 사항이구나 하고 나머지 것들. 그래서 공동 이용시설 설치 계획에 변경하는 거. 그 다음에 기간을 단축. 이런 건 찍으면 절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때. 이런 것들은 뭐 경미한 사항으로 본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8번에 정비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조사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이것도 뭐 알고 맞추는 문제는 아닙니다. 보면은 2번이 정답인데 그러니까 내가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정비계획을 위반할 때 조사해야 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중앙행정기관의 장한테 네 의견은 어때? 이런 걸 조사하고 좀 그렇죠. 이게. 그래서 밑에 보면은 정비계획 위반 시 조사해야 되는 사항들이 밑에 나와 있죠. 이거 뭐 외우지 마십시오. 외우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었던 거. 그 다음에 안전진단은 안 했으니까 일단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하죠. 문제풀이 하고 뭐 지금부터 3시까지 쉬면 너무 오래 쉬는 거 아닙니까? 네, 3시부터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 하도록 하겠습니다.